정답게 대해드려야 한다. 아버지는 쉴 곳을 찾아 헤매는 작은 쪽배 같은 처지야.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회사원들이 공감할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극작가이자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의 전 남편으로도 유명한 아서 밀러는 1915년 미국 뉴욕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부유한 유대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20년대 경제 호황기의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이 시기에는 주식시장과 대출산업이 급성장하고 전기와 자동차가 보급되고 광고와 소비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사회 전반을 휩쓴 시대였죠.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의 시작과 함께 아버지의 사업은 파산했고 밀러는 10대 시절부터 공장일과 우편 배달로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불황 속에서 그는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를 목격했고 개인의 몰락은 단지 개인의 탓이 아닌 사회와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의 극대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인간을 도구처럼 쓰다 버리는 현실을 경험하며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휴머니즘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런 신념은 세일즈맨의 죽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작품에는 1920년대 호황기에 세일즈맨이 된 주인공 윌리가 등장합니다. 이 시기에는 팔아야 할 상품과 새롭게 개척할 시장이 넘쳐났고 세일즈맨은 서부 개척자처럼 거침없이 판로를 개척하며 자본주의를 전파하던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화려한 언변과 외적 매력, 그리고 인맥이었고 이것만 갖추면 인생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성행했습니다. 윌리 역시 이런 외적 무기들을 갈고 닦는 데만 집착하죠. 하지만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친 미국은 인맥보다 실적, 매력보다 성과, 말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회로 변합니다. 하지만 윌리는 변화된 현실을 보지 못하고 과거 세일즈맨의 영광에만 매달리다 몰락해갑니다. 작품 속 윌리의 가족은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핑크빛 아메리칸 드림에만 매몰되어 현실을 보지 못하는 윌리와 둘째 아들 해피,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아내 린다와 첫째 아들 비프. 이 두 진영의 대립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대공황이 막 끝난 1940년대 후반의 뉴욕 브루클린으로 가보시겠습니다. 63살의 세일즈맨 윌리는 18살부터 전국을 누비며 회사의 판로를 개척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화려한 인맥과 실적으로 창업주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 화려한 인맥이 모두 현역에서 물러나고 2세 경영이 시작된 지금 그의 처지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1000km 넘게 달려 영업을 다녀도 반겨주는 이 하나 없고 동전 한 푼 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한때 유망한 미식축구 선수였던 첫째 아들 비프가 30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 없이 떠도는 모습도 그의 울화를 북돋습니다. 윌리는 점점 잘나가던 과거로 돌아가는 환영에 시달리며 혼잣말을 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과거에 그는 두 아들에게 전국에 뻗어있는 영업망을 뻐기듯 얘기했고 비프가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물건을 훔쳐도 매력과 기백이 넘친다고 흡족해합니다. 잘생긴 외모와 인기만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의 환영 속에는 죽은 형 벤도 자주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해 부자가 된 벤은 과감한 한 방으로 성공 신화를 일군 자본주의의 화신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윌리에게 성공을 원한다면 정글로 들어가야 한다며 무모한 도전을 부추깁니다.
간만에 집을 찾은 두 아들 비프와 해피는 혼잣말을 해대는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걱정합니다. 직업이 없는 비프는 자신을 한량 취급하는 아버지의 비난에 의기소침해 있었고, 해피는 회사 조수로 일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바람둥이였습니다. 윌리의 위대한 아메리칸 드림이 키워낸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주류 사회 바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 린다는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처한 괴로운 현실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가 36년간 회사에 근무하며 노른자 판로를 개척해왔지만 이제는 늙어서 봉급도 못 받고 커미션만 받으며 힘겹게 외근을 다닌다고 말하죠. 자동차로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도 땡전 한 푼 못 버는 날들이 늘고 있고, 이웃집 찰리 아저씨에게 돈을 구워 봉급인 척 내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정신이 이상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이죠. 무엇보다 심각한 건 그가 가스히터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린다는 두 아들에게 호소합니다. 윌리 로먼은 엄청나게 돈을 번 적도 없어. 신문에 이름이 실린 적도 없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품을 가진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이는 한 인간이야. 그리고 무언가 무서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 관심을 기울여줘야 해. 늙은 개처럼 무덤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사람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된 비프는 가족에게 과거 자신을 좋게 봤던 올리버 사장이 찾아오라고 했다며 내일 그에게 가면 사업 자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해피는 그 돈으로 형제가 같이 스포츠용품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윌리는 10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라며 흥분합니다. 그날 밤 윌리는 비프의 화려했던 선수 시절을 떠올리며 그처럼 훌륭하고 빛나는 별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법이지 라고 중얼거립니다. 다시 아메리칸 드림이 손끝에 만져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비프는 아버지의 자살 시도 흔적인 고무호스를 발견하고 경악합니다. 다음 날 계속되는 환영 때문에 장거리 운전이 힘들어진 윌리는 사장을 찾아가 내근직 자리를 부탁합니다. 선대 회장 시절부터 청춘을 바쳐 일했으니 이제 보험금조차 낼 수 없는 자신의 먹고 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선을 그으며 외근을 돌 수 없는 늙고 지친 그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절망한 윌리는 이웃 찰리에게 급한 돈을 빌리러 갔다가 그의 밑에서 일하면 일주일에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매번 돈을 꾸는 윌리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찰리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 돈을 벌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나 실직한 현실보다 과거의 성공 신화에 매달려 있는 그는 자존심 때문에 이를 거절합니다. 찰리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팔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야. 명색이 세일즈맨이면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다니 우스운 일이로군. 비프는 사업 자금을 얻기 위해 올리버 사장을 찾아가지만 5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만난 그는 비프를 기억조차 못하고 1분 만에 자리를 뜹니다. 화가 난 비프는 책상 위 값비싼 만년필을 훔쳐 나옵니다. 그날 저녁 비프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고 윌리도 자신의 해고 사실을 알립니다. 절망에 빠진 윌리의 기억은 과거 보스턴 출장 중에 머물던 호텔방으로 되돌아갑니다. 당시 그는 한 여자와 외도 중이었고 자신의 낙제 점수를 상회하러 온 비프는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상처받은 비프는 눈물을 흘리며 가짜!
엉터리 위선자라고 외치며 떠나갑니다. 그 후 비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방황을 이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성공 신화 뒤에 허상을 본 그는 번듯한 성공 궤도에 오르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윌리는 자신이 비프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간만에 사업 기회를 놓친 비프를 맹렬히 비난하기만 합니다. 그러자 비프는 이제 아버지와의 싸움에 지쳐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윌리는 네 반항심이 너를 망쳤으니 나를 원망할 생각은 말라며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실패도, 아들의 실패도, 그리고 아들에게 상처를 준 자신의 위선도 모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비프는 윌리가 자살을 시도했던 고무호스를 꺼내들며 이제는 진실을 봐야 할 때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번듯한 직업을 갖지 못한 건 다니던 직장마다 도둑질로 쫓겨났기 때문이고 최근에도 양복 한 벌을 훔쳐 감옥에 다녀왔다고 자신의 실체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전 1달러짜리 싸구려 인생이고 아버지도 그래요. 제발 절 좀 놓아주세요. 예? 더 큰일이 나기 전에 그 거짓된 꿈을 태워 없앨 수 없나요? 아버지를 붙잡고 눈물을 쏟던 비프는 내일 떠나겠다며 침실로 올라갑니다. 윌리는 린다에게 비프가 자신 앞에서 온 걸 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며 또다시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비프의 눈물을 사랑과 화해의 신호로 해석해서 자신과 아들 사이의 영원한 균열을 인정하려 하지 않은 거죠. 그때 벤의 환영이 또다시 나타나 속삭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꺼내오려면 정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지. 윌리는 자기가 죽은 후 보험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비프가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프와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죽음이라는 정글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자동차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려나갑니다. 며칠 뒤 윌리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가족과 이웃 찰리 외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비프는 아버지에 대해 말합니다. 꿈이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꿈이었죠. 자기 자신을 끝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찰리가 윌리를 감싸며 말합니다. 세일즈맨은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하늘에서 내려와 미소 짓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 미소에 답하지 않으면 그게 끝이지. 이 사람을 비난할 자는 아무도 없어. 세일즈맨은 꿈꾸는 사람이거든. 무덤가에 홀로 남은 린다의 쓸쓸한 독백으로 작품은 막을 내립니다. 오늘 주택 할부금을 다 갚았어요. 오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빚진 것도 없이 자유로운데. 이 작품은 자본주의 사회가 강요하는 가짜 삶과 인간이 스스로 마주해야 할 진짜 삶 사이의 날카로운 충돌을 보여줍니다. 또 개인이 잘못된 꿈을 꾸는 것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거짓된 꿈과 성공 신화를 강요하는 사회의 잘못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아들의 가짜 성공을 위한 보험금으로 바꾸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과 생명이라는 본질적 가치마저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자본주의의 기괴한 한탕주의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 속 가족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